올해 연간으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해줄 거냐. 기승전 반도체가 하반기를 좌우하고 있다. 어쩌면 올해 계속 순환매가 빠른 게 살 게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봐도 좋아 보이고 저것 봐도 좋아 보이고 당연히 종목이 더 쏠릴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지금 원화가 그래도 조금 최근에 좀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달러의 약세 상황이지 원화의 강세 요인으로 온 거라고는 생각 안 들거든요. 하반기는 저는 매크로보다는 그냥 정치를 걸었습니다. 국제 패권의 전쟁. 올해 하반기 전망하기 전에 상반기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강한 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는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장이신가요? 사실 제가 지금 한 6개월 만에 여기 나온 건데 제가 상반기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 중에 일단 상고는 보낸다. 상고는 보내고 이제 6월달 언저리에 가서 이제 반도체랑 이제 수출 데이터 가지고 하반기 방향성을 좀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셌던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셌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시가총액 상위주의 강세가 같이 동반됐기 때문에 그냥 개별 종목이 움직였다는 그 느낌보다는 좀 대형주가 좀 묵직하게 움직이는데 그게 추세를 좀 타줬다라는 측면에서 생각보다는 좀 더 강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반기에 사실 대형주 강세면 결국은 반도체 주식과 2차 전지 주식의 강세였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상반기에 하반기 거를 땡겨온 것일까? 아니면은 뭐 도정 중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인가? 결국은 실적이 회복되는 거, 재고 조정이 끝나는 이후까지로 올해 안에 이어질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조금 요약해서 같이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냥 차트는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22년 1월 1일자부터의 차트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자료 만들다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정도까지 차트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 저점은 10월에 나왔습니다. 10월에 나왔고 이제 연말까지 한 번 더 힘들게 하고 나서 지금 꾸역꾸역 또 올라와서 2600선을 좀 회복돼 있는 상태고요. 제가 1월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3월이 일단은 좀 중요한 포인트일 거다. 그러니까 3월을 전후로 3월 전은 숫자가 안 나도 상관없다. 그냥 모멘텀만 강하면 주가는 오른다. 였었고 3월 이후 그러니까 1분기 실적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좀 펀더멘탈 장세로 바뀔 것 같다가 이제 당시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세로 축으로 이렇게 쭉 그냥 점선 그어놓은 게 이제 3월이었습니다. 3월 저점을 일단은 그 구간을 이제 표시해드린 거였고요. 3월 전은 그러니까 3월 달 전은 그러니까 23년 이제 1월부터는 저거였죠. 이제 2022년도의 9월 달, 그다음에 12월 달 FOMC 결과물을 보고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오는 국면이 10월부터는 좀 확연하게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경험하면서 리오프닝으로 가는 과정들을 계속 거쳐왔었고 그다음에 연말 가서는 중국에서 리오프닝을 그러니까 중국은 한 번 더 터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부동산이랑 플랫폼 규제를 풀어줄 거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준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합쳐놓고 보면 사실 숫자 나올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더라도 우리가 후행적으로 나중에 이제 1, 2분기 사이의 실적 그 구간에서나 숫자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보면 중국 이제 풀어줄 거야. 아니면 선진국 이미 다 풀렸어. 라는 걸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먼저 이제 한번 땡겨서 플레이를 한번 했던 그런 과정들이 나왔었고 사실 숫자가 안 나와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모멘텀은 코로나 이전의 숫자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BEP를 회복하는 과정만 보여주면 주가는 되는 거였다. 라는 게 이제 그 당시였고요. 지금은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저희가 뭐 여행주든 뭐든 간에 숫자 잘 나오지만 이제 반응 안 하는 거는 이제 그 숫자가 밸류에이션을 충족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을 이 숫자가 제공해 주느냐에서 보면 사실 매력도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3월달 이전에 강했던 이 리오프닝 같은 것들은 지금은 사실은 좀 역할이 안 되는 구조가 나왔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볼 때는 모멘텀 측면에서 이게 되게 강했던 그런 거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 당시도 3, 4월 언저리쯤 가면 1분기 마무리 언저리쯤 가면 재고가 피크아웃 할 거야라는 거가 전망치였습니다. 그 당시로. 근데 한 1, 2분기 더 지금 지연된 상황이긴 하죠. 지연되긴 하는데 당시에 그 기대감으로 삼성전자도 5만 원 중후반에서 6만 원 살살 터치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니까 지수의 하반 경직을 조금씩 만들어주는 형태가 만들어졌었고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먼저 움직여줄 텐데 수급은 개인이 어쩌면 좀 들어올 수 있다. 이유가 뭐였냐면 뭐 코인이고 부동산이고 다 힘들어진 상황에서 네. 이제 그 당시로 하면 한 42조 원의 예탁금 정도 레벨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소위 말하는 6만 전자에 다 소위 말해 물려있는 이 자금들이 딴 데 갈 데 없고 6만 전자가 회복되는 과정이 보여진다면 어쩌면 주식으로 복수열전하러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거였는데 결국 이 개인들 수급이 삼성전자라는 상징적인 주식에 6만 원 회복 더하기 배터리 주식들의 또 시세가 같이 결합되면서 수급이 쏠려서 지금 54조 원 정도까지 올라갔던 예탁금이 여전히 지금 최근에 보면 한 51, 2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한 10조 원 정도 또 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6개월 내외로 들어와 있는 거라서 사실 42조 원이 우리가 봤던 최미니멈의 주식할 자금의 규모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고 당시로는 그게 되면 수급은 오히려 좀 개선될 것 같다였었고요. 그 당시로 이제 희망 해로는 뭐였냐면 반도체가 바텀아웃을 좀 해주면 소위 말하는 그 교역 조건 지수라고 해서 수출 물가 지수 나누기 수입 물가 지수에서 수입 물가는 한국으로 기준으로 하면 대표적인 게 결국 유가일 거고 분자를 차지하는 그 수출 물가의 지표는 결국은 기승전 반도체일 거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분모가 안정화되는 과정이면 결국은 남는 건 반도체의 가격 반등일 텐데 요것이 교역 조건 지수의 반등. 그러면 결국은 수출 회복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의 큰 의미를 가지는 이익이든 아니면 시가총액 비중이든 의미를 가지는 전제 반등이 나오면 외국인 수급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구조가 당시에 그냥 희망회로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6개월 지나서 나서 보면 인플레는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하시죠. 그냥 다 안정화됐던 상황인 거고 중국 리오프닝은 우리가 모멘텀 한번 해먹고 났는데 해먹고 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걸 투자 거리로 한번 활용을 하고 나왔던 거죠. 그리고 지나고 나서 봤지만 사실은 저희가 봤던 중국이 원래 저희가 바랬던 대로는 지금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좀 잘 올라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규제 완화가 좀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좀 더 심해지고 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중국은 이 달러 패권에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뭐든 이런 걸 활용하면서 위안화 결제를 좀 더 늘리면서 자기 거 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좀 더 부각시키고 있는 과정인 거고 반도체는 실제로 지금은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서야 저희가 재고가 피크아웃되고 있는 과정들을 좀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경기 지수는 사실 뭐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계속 견고한 고용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상반기에서 저희가 활용했던 모멘텀들과 지금 확인되어 가는 과정들인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로 좀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3월 이후는 결국 이제 4월 중순부터 발표된 1분기 실적이었었고요. 실적이 의외로 또 나쁘지 않게 잘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저희도 아침에 실적 발표할 때 뭐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보면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컨센서스보다 좋은데 이런 것들이 꽤 많았었고 그게 저희가 아는 뻔한 시총 상위주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IRA 효과로 이렇게 뭐 저기 환입된 금액들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걸 일회성을 제외하더라도 이익률이 개선되는 성장주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주의 환기를 한번 시켜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멘텀으로만 가던 시장이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라고 이제 한번 주의 환기가 된 거고 숫자 나오는 종목들을 보다 보니 뭐 너무 성장주 뻔했었지만 제값을 계속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주식들이 거기서 실적이 엎어지니까 그대로 주가 한번 더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전체적인 시장 붐을 좀 이끌어주는 상황이 나왔었고 뭐 그런 대체적으로 것들이 그런 업종은 뭐 헬스케어라든가 뭐 엔터라든가 이런 업종은 그렇죠. 2차전지 뭐 엔터주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개별 단에서의 종목들 그다음에 제조업군에서도 뭐 굴삭기나 뭐 변압기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잊혀졌던 턴어라운드 주식들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조선주까지도 그런 것들이 결합되는 것처럼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지금 이제 6월 언저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좀 변화 요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모멘텀에서 펀더멘털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제 이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확실하게 이제 유통 재고라는 거, 그다음에 출하 재고라는 거. 출하는 공장에서 출하고 유통은 이제 실제 저희가 매매하는 거지만 출하 재고는 이제 어느 정도 바텀아웃이 나왔다.
그 유통 재고도 마무리 좀 되고 있다. 이 와중에 뭐 AI나 이런 이슈들도 있지만 네. 삼성전자도 저희가 미팅을 해보면 이제는 좀 감산을 얘기를 안 하다가 감산을 좀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센티를 먼저 좀 잡아줬고 실제 이제는 AI로 촉발될 다른 것들 그다음에 감산에 의해서 촉발될 그 공급의 양 조절에 대해서 가져가야 될 쪽이 이제는 그 가격에 대응이 하기 시작하더라. 네. 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남은 건 수요가 가격을 얼마나 건드려 줄 수 있을까에 대한 포인트까지는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고가 줄지 않는다고 계속 그랬었는데 어떻게 최근에 체크해 보신 바로는 재고가 줄고 있나요? 네, 지금 뭐 업체들마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뭐 지난 분기랑 이번 분기랑의 이 기업들의 IR 톤 자체가 좀 많이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결국은 기승전 저희가 체크하는 거는 재고 상황인데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좀 자신감이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였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가시권에는 들어오는 것 같다의 정도 톤으로 좀 바뀌는 것 같다. 그것이 지금 시장에 큰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그 와중에 저희가 뭐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그런 수요의 촉발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모멘텀을 같이 결합시켜 준 거죠. 그래서 좀 주도주 역할을 좀 하는 과정까지 올라왔던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뭐 계속 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은 좀 견고한데 근데 결국은 또 잘 보면 그냥 돈이 풀었던 나라들 돈을 좀 많이 풀었던 나라들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정책으로 좀 돈을 풀었던 쪽에서 그 정책적으로 그 풀었던 나라들에서 소비에 의해서 그러니까 돈은 풀었는데 소비가 받아줘 버린 거죠. 그랬더니 인플레는 생각보다 안 빠지고 고용도 생각보다 계속 괜찮은 그런 과정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고 뭐 미중 뭐 패권 전쟁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기후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생기지만 기후나 뭐 노령화 이런 것들 모두 다 보면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공급 측의 요인을 계속 건드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막 정책적으로 저희가 매크로 딴만 보고 이분법적으로 안심할 만큼 뚝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견딜 만큼은 충분히 좀 완화돼서 좀 내려와서 스무딩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인플레이션 요인에 그렇게 자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제는 펀더멘탈 요인으로 좀 많이 바뀌어서 이 섹터가 알지만 계속 성장을 계속 더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잊고 있었는데 진짜 이제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지금 뭐 AI가 잘 될 거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라는 건 인정하고 그다음에 뭐 향후에 이게 공간형 PC라고 하는 그 애플의 비전 프로하고 또 연계가 되면 또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건 미래의 얘기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신고점을 만들어 놨으니까 좋은 거는 알겠는데 신고점을 낼 정도 수준이라고 혹시 이거 과열 아닌가? 근데 그건 이제 그건 미국적인 상황이고 한국으로 더 이걸 옮겨서 보면 AI나 로봇은 한국은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기업이 그렇게 반도체 기업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한국 쪽에서는 분명히 이건 약간 과도한 버블 아닌가?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다들 좀 오르면 밸류에이션 뭐 PBR이 얼마 정도 왔으니 역사적 고점이 왔으니 좀 차익실현이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 체력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재고 피크아웃을 바닥에서 바텀아웃을 하는 과정들이 결합되는 거라 지금 시장은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지금 수급은 약간 충돌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최근 한 일주일만 놓고 보면 약간 이격 조정은 좀 나오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그래도 좋게 보는 쪽은 이거는 새로운 수요가 열리니까 지금 바텀아웃을 하는 거에 더하기 새로운 수요가 얹어지면 역사적 새로운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배팅. 그래서 퍼가 뭐 10배가 8배로 떨어진다 이 개념이 아니라 100배가 50배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배팅은 지금 밀렸을 때 사 들어가는 쪽의 논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올랐으면 파는 쪽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논리로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일단은 이격 조정 나올 수 있으니 좀 팔아놓고 보자. 이 충돌 구간인데 이거는 결국은 가격이라는 거에서의 결정이 날 것 같다. 결국은 가격은 수급에 의해서 다 표출되는 거니까 그 기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험대일 수도 있다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약간 후자 쪽으로 좀 더 점수를 주는 게 맞지 않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시장 되게 왔다 갔다 했고 진폭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오르는 섹터를 내가 못 샀었으면 완전
좀 차별화된 안 그렇죠. 좋은 승률을 가졌던 구간이 올해 내도록 계속 연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순환매도 너무 빠르고 그 폭도 되게 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상실감 되게 큰 이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간인데 그럼에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실적이 그래도 펀더멘탈이 잘 가는 쪽들 그러니까 그냥 원래 계속 좋았던 2차전지 저다음에 엔터주 그들은 그냥 구간 조정은 있었으나 그냥 자신의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생각 안 했던 것들을 잘 보시면 굴삭기 굴삭기 쪽은 중국 데이터만 보고 저희가 항상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데이터가 안 좋은데 신고가를 이미 내고 있고 이제 와서 여기에서 중국이 좋아지면 더 좋아진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를 더 땡기고 있는 과정인데 실적을 놓고 보면 굴삭기도 그랬었고요. 뭐 중국에 노출 되게 큰 우리나라 대표 화장품 OEM 기업들도 그랬고 중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 실적을 나중에 다 쪼개서 보면 실적이 되게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와서 놓고 보면 중국이 없었음에도 잘 버텼는데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중국이 없는데 새로운 실적의 레벨을 다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산업들, 섹터들도 지나고 나서 보면 52주 신고가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아까 방송 전에 제가 올해는 그냥 맞다고 싶은 종목 그냥 좀 사놓고 매매를 많이 안 하는 게 결국은 위너였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사실은 시간만 너무 우리가 안 쫓겼으면 이게 쫓겨서 막 요즘에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맞추기 게임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보고 어차피 이 정도 가는 스탠스를 계속 보여줬던 섹터들 그다음에 턴어라운드는 이런 느낌으로 갈 거고 성장주들은 이런 느낌으로 갈 텐데 이거에 대한 나의 시차만이 좀 맞았으면 결국은 다 그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는 장이 연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반기 장도 처음 연초에는 일단 상고해놓고 퍼즐이 맞춰지면 저는 고로 한번 더 갈 거고 아니면 옆으로 좀 박스권 장세 연출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퍼즐이라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 좀 완화되고 나머지 이슈들 좀 없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치면 반도체의 턴어라운드가 요때 6월 언저리부터 맞아지면 우리가 무역 데이터도 괜찮아질 거고 실적 데이터도 괜찮아질 테니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올해 연간으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해줄 거냐.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의 대표적인 거니까 그래서 기승전 반도체가 하반기를 좌우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하반기까지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상반기 1분기, 2분기 좋았던 내용 말씀 주셨고 원래는 상반기를 좋게 봤다가 이제 하반기에 퍼즐이 맞춰지면 하반기까지도 계속 상세가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지금 이제 말씀 주셨는데 반도체 얘기는 아까 조금 섞어서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럼 결국은 반도체 수급적으로 뭐 이제 공급 과잉에서 뭐 오히려 이제 수요 우위로 넘어가고 뭐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 내용들을 조금만 이 자료 보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5페이지에 이게 우리나라 수출이랑 영업이익, 그다음에 반도체를 제외한 영업이익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래저래 좀 만들어봤습니다. 보면 결국은 그냥 수출이 실적이고, 그다음에 주가는 그에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과거의 역사인데 지금 다른 것보다는 제일 오른쪽 밑에 빨간색이 12months 포워드로 영업이익인데 반도체를 제외한 수치가 이 표 4개 맨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서야 꼬리를 들기 시작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꼬리가 든다는 거는 결국은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2분기까지 실적 안 좋을 겁니다. 안 좋을 건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고 결국은 저희가 미리 그거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과정들이라 결국은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물량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다라는 이슈보다는 가격의 반등,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빠지고 조금이라도 스무스해지면 당연히 수요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라 거기가 이제 실적을 좀 이끌고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위에도 적어놨지만 아까도 약간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교역 조건 지수 자체가 퍼즐이 결국은 수출 물가가 지금 좌우할 거고 수출은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좌우할 거다. 근데 이 반도체가 수출이 좋으면 무역 수지 개선되면 원화 강세 요인 되면
외국인 수급에 좀 더 우호적일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매크로 단에서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당연히 시장 수급을 좀 이끌어주는 과정들이 되는데 지금은 개인 수급이 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조 대에서만 머물러 주면 저희가 최근 1년 동안 보면 사실 많은 일이 겪었거든요. 뭐 최근으로 치면 뭐 CFD 이슈까지 다 거쳤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뭐 이런저런 뭐 소위 말하는 혼란스러운 이슈들까지 반영된 수급이 깨끗해진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 더하기 반도체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 깔끔한 퍼즐의 완성이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심플하게 잡아주지 않을까인 거고, 근데 요 와중에 다른 섹터들이 이익이 안 죽거든요. 그래서 요거 4페이지만 좀 놓고 보시면 이 왼쪽은 코스피 영업이익이랑 외국인 순매수를 연도 단위로, 그러니까 왼쪽은 21년, 22년, 23년에 영업이익, 그 23년은 사실 이제 컨센서스 기준으로 예상치고요. 영업이익 전망치인데 이거 보면 너무 심플합니다. 그냥 23년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의미 있게 올라오는 쪽은 외국인 매수세가 그냥 다 유입돼 있다. 거고 지금 시장은 이익은 깨지는데 바텀 피싱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너무나 표출이 딱 돼 있는 표가 이거죠. 코스피 13.6조 매수인데 반도체 12.3조 원 그렇죠. 들어가는 건 나머지는 실적에 대해서 섹터가 작으니까 그 정도의 비중만큼 그냥 조금 사준 거고 결국 기승전 외국인은 다 여기에 지금 배팅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른쪽은 연도별로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랑 영업이익 비중입니다. 제가 노란색 칠해놓은 건 다 2차 전지에 해당하는 섹터들이었고, 그다음에 또 의외로 올해 되게 좋은, 그러니까 Q의 성장으로 실적이 성장되면서 주가가 좋았던 게 자동차였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였었고, 그다음에 실적은 턴 안 했는데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지금 어찌 보면 실적 반영 전에 미리 주가들이 먼저 반영하고 있는 건 반도체 쪽에서 선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가 실적이 붙으면 물론 이제 가는 과정에서 이격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실적이 붙어주면 오히려 좀 더 자신감이 붙어서 갈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은 뭐 AI나 이런 쪽으로서의 추가적인 더 실체들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무역 수지 개선했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수급 더 추가적으로 붙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붙으면 사실은 뭐 저희가 방향성 면에서는 오히려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예, 좀 다른 걱정은 좀 더 내려두더라도 이제 투자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투자 종목의 셀리팅이 있어서는 좀 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하는 표죠. 올해 보시면 올해 이제 이 표에서 외국인들이 13조를 넘게 거의 14조를 육박하는 매수를 해줬는데 그 대부분 반도체 했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줬는데 개인들이 좀 계속 주식을 팔았으니까 좀 뭐랄까 이 개인들이 작년도에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어떤 손실 회피의 성향이 발동되면서 빠져나간 거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다시 들어와야 진짜 강세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게 딱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뭐 지점장님도 이제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다 머뭇머뭇거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전 심리가 일단 있으니까 일단 한 번씩은 차익 실현하는 과정인 거고, 그래서 또 그 돈들이 또 확 나가버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눈치 보기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섹터가 빨리 움직이니까 오히려 손 못 대고 좀 더 한 타임 좀 기다려볼까 하는 그런 것들이라서 이쪽은 좀 망설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은 움직이는데 기관들도 사실 좀 많이 안 움직이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투자 대상으로 놓고 보면 소위 말해서 상장 주식,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 그 사이에 있는 상장 매자니 이렇게 저희가 좀 놓고 보면 비상장 주식은 아직도 조금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고, 뭐 실제 저희도 투자하러 가보면 너무 높아서 지금 못하는 과정들인데 상장 주식은 사실은 완전히 한번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니까 여기서 먼저 손바뀜이 한 번씩 나면서 지금 올라가는 과정인 것 같고, 중간에 낀 이제 상장 매자니 쪽은 상장사의 시세를 따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은 조정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비상장보다 훨씬 많이 싸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약간 기관성 자금의 집행이 들어와줘야 되는 건데, 여기는 한 1, 2년 동안 투자를 못 했거든요. 못했지만 할 듯 말 듯 하면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망설이는 그 과정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심리적인 그런 저항, 그 구간이지 않을까 싶은 거고, 뭐 사실 이 과정을 거치면서도 뭐 단적인 예가 2차 전지죠.
2차전지가 그 가격에서도 그렇게 튀었는데 근데 그만큼 뭔가 확실한 성장의 모멘텀 아니면 다른 자극적인 요인이 제공이 되면 그 자금은 그래도 움직였다는 걸 저희가 올해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뭔가의 큰 좀 트리거들이 나와주면 사실 딴 데로 나갈 자금들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은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관들이 과거에 비해서 힘이 많이 약해졌죠. 특별히 액티브 쪽,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냥 지수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의 힘이 외국인에 비해서 지금 현저하게 약해져서 예전에는 뭐 외국인 기관 쌍끌이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했는데 좀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겸연쩍어지는 수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펀드 비즈니스가 좀 많이 죽긴 죽었죠. 그게 이제 BM 추종하는 펀드들은 뭐 사실 좀 재미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하시기에는 뭐 시장 추종하는 정도면 뭐 본인이 요즘에는 또 저희가 그 동학개미 운동 거치면서 몇 년 동안 다들 학습도 많이 하셨고 실전 경험도 많이 하셔서 뭐 ETF로 직접 하시던지 아니면 직접 투자로 하니까 그게 훨씬 수익률이 높더라라고 체험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은 좀 더 전문 투자자 영역에서는 그쪽으로 많이 가신 것 같고 나머지 펀드들은 또 뭐 그렇다고 막 탁월한 성과를 계속 내주는 쪽도 별로 없으니 뭐 약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적적으로 상대적 매력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저는 사실 이번 그 개인들이 파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게 한국 기관 투자자 그 힘이 너무 약해져서 개인들이 기관 투자가 힘이 세서 그냥 편하게 맡기는 게 사실은 서로 간에 좋은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본인은 뭐 자기 업에 열중하고 남한테 이제 아웃소싱 주는 거고 그리고 아웃소싱 주는 사람이 적절하게 잘 하면 그것보다 좋은 그림이 없는데 이게 완전히 악순환이 된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약간 좀 방송에서 되지 모르지만 약간 좀 꼬인 면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도 운용 공장님이시잖아요. 좀 이제 기관 자금 다루니까 조금 다르시긴 하겠습니다.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오만전자 뭐 이렇게 떨어질 때 이제 개인들이 좀 버티다가 올해 조금 회복되니까 어쨌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제 손바꿈을 정확히 한 거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와 있으니까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거의 이제 매집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연초에 조금 손바뀜이 일찍 난 개인들은 조금 약간 속상한 것 같긴 하고 근데 올해 상반기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거는 약간 2분기 중반 후반이었고 1분기나 2분기 초 그러니까 1분기나 2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2차 전지가 이끄는 장세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외국인보다는 개인들이 좀 더 2차 전지에는 더 공격적이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같은 거를 팔고 시장에서 나갔다라고 하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섹터를 조정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또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딱 일반화시켜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올해 시장이 외국인들이 지난 3년 동안 한 57조 원 정도 순매도했다가 올해 이제 한 13조 5천억, 6천억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3년 동안 57조 원 팔았으니까 뭐 올해 13조 산 거는 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많이 샀다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뭐 기존에 판 거 조금만 채우기만 해도 외국인들 좀 수요는 더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궁금한 것은 뭐 이거는 이제 뭐 맞추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에만 집중하는 매수세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반도체로만 이런 매수세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좀 주변으로 분산될 것인지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섹터별로 성과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보니까 약간 반도체 쪽 매수보다는 좀 다른 섹터로 옮겨가는 게 좀 저는 눈에 보여서 혹시 그러한 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제일 바라는 거죠, 사실은. 확산이니까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것 같고 반도체는 결국은 기승전 한국 볼 땐 외국인 입장에서 그냥 반도체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디폴트 값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 저도 섹터 볼 때 의외로 외국인들이 계속 샀는데 라고 보면 뭐 기계나 뭐 원전 그러니까 기관들은 잘 안 사는 특히 원전 그다음에 기계, 굴삭기 그다음에 뭐 변압기나 이런 것도 계속 꾸준히 계속 사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주 그런 것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하는 산업재인데 전방이 에너지와 관련된 거에 대한 배팅은 외국인이 계속하고 있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도 지금 이 표를 그리다가 7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제가 작년 말 연초에 방송 이렇게 한번 가끔 나와서 그냥 차라리 지금 정권들이 좀 바뀌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실 편가르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미국한테 붙어버리는 게 오히려 더 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지나고서 보면 저희는 약간 그렇게 갔는데 7페이지 제일 왼쪽 위에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이랑 대중 수출액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표시한 건데 빨간색이 중국향 수출이고 파란색이 미국향 수출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가 미국향 수출이 지금 계속 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요 금액이 금액 측면에서 지금 붙어버렸습니다. 거의 그래서 역전이 눈에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번에 보면서 증감률이나 항상 저도 증감률이나 이런 걸로 보다가 미국향으로 증감률이 플러스권에서 계속 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향 수출 증감률이 마이너스권에서 고개를 든다는 것 자체만 보면 미국은 계속 우리가 수출 보내고 있었고 안 좋다고 생각했던 중국향도 이제는 바텀아웃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같이 가주면 제일 좋은 건데 그렇죠. 정치 이슈 때문에 모르겠다가 돼버린 상황이 된 거고 근데 이제 금액으로 놓고 보니까 딱 붙었더라고요. 붙었는데 오른쪽 보면 대중 수출 증감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었던 신경 안 썼던 그런 중국향 우리의 수혜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이제 질문하셨던 범위에서 보면 이게 워킹하면 한국은 그냥 반도체로 사다가 아니면 또 언제 사냐면 중국 될 때 제조업으로 사는 그 컨셉이 외국인들한테 쓰면 되지 않겠냐 인 거고요. 저도 이거 일부러 이렇게 점선 옆으로 쭉 그어봤는데 저 대중 수출액의 저점이 지금 거의 비슷한 형국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왼쪽 그룹에서 그 가로줄이 보면 저점을 연결하는 선이시네요. 그리고 제일 최근이 지금 현재랑 제일 최근이 비슷한 레벨이 보면 19년 요때인데 그냥 트럼프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정도의 절대 레벨을 만약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지켜주고 있는 형태가 나온다면 요 정도에서 바텀이지 않을까? 레벨 자체가 그러면 이 바텀이 여기서 형성되는 건 산업의 구조상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산업의 구조가 서로 매칭이 돼 있다라는 레벨이 여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출 증가율이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했으니 그러면 중국향 수출액을 여기서 바텀을 잡아주면 여기에서 될 게 뭐가 있을까? 물론 이제 정치 때문에 다 안 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실적이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굴삭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에너지랑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랑 결합된 것들은 외국인이 계속 사더라인 거고 그게 시총 범위에서 보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시세 측면에서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되게 큰 시세를 줬었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현대일렉이 그랬었죠. 그런 변압기 대표주들 요즘에는 또 조선주들이 또 엄청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된 쪽은 기회는 계속 제공될 것 같다. 외국인이 이것까지 사주면 시세는 정말 지수 자체는 묵직한 애들, 뭐 전자나 에너지, 엔솔이 시총 버텨주는 상황에서 이런 빈집들이 다시 채워지는 상황이면 이제 기관의 힘은 좀 약해졌어도 외국인이 그 곳간을 채워버리면 하방은 좀 경직되고 윗단은 항상 기회 요인은 계속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쩌면 올해 계속 순환매가 빠른 게 살 게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봐도 좋아 보이고 저것 봐도 좋아 보이고 어떤 날은 뭐 조선주가 뭐 7% 8%씩 오르고 어떤 날은 화장품 주식들이 뭐 또 갑자기 7, 8%씩 오르고 물론 이제 정치 이슈 때문에 빠진 날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쫙 있는데 이 중에서도 더 이제 힘들게 하는 건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이제 힘든 점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 하이브, 삼성전자 이런 큰 주식들이 하루에 시세가 정말 종목처럼 나버리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보고 본인의 계좌 수익률 아니면 투자 수익률과 뭐 지수와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는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종목에 더 쏠릴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차차 하더라도 질문하셨던 그런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여기에서 뭔가 좀 만들어지면 그래서 확산이 되면 그 확산에 자극받은 개인들은 더 같이 동참할 테니까 그러면 시세는 사실은 좀 나쁘지 않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2월 달에 사실 중국에 대한 특수 기대로 갔던 게 지금 완전 실망감으로 싹 바뀌었는데 중국이 너무 안 좋아요. PPI 나오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안 좋은데 그 인민은행장이 이제 약간 그 돈을 풀겠다는 뉘앙스로 지난 주말에 언급을 한 걸로 봐서는 그
중국 상황도 여기서 더 나빠진다라고 꼭 얘기할 필요는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요새 고민이 하반기에 막 이것저것 고민들. 그러니까 매크로는 고용 가지고 인플레를 같이 결합시켜서 걱정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뭐 요즘은 또 스톱했다가 또 올릴 거냐 뭐 이런 각종 고민들을 할 텐데,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소비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발생하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저희가 보면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 저희가 엄청난 소비가 발생할 거야 썼지만, 사실 엄청난 소비는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다 했죠. 다 했으니까 지금 사실 리오프닝 되고 났더니 먹는 거, 여행 가는 거에 많이 쓰지 실제 그 외로 나머지를 저희가 막 많이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약간의 다른 괴리가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약간 소비에 대한 고민들, 중국을 포함해서 이 소비의 기여도가 GDP에서 얼마나 차지할 거냐가 관건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8페이지에 그림 하나 붙여놨는데, 이게 나라별로 미국, 일본, 중국, 유로존, 한국의 실선은 GDP 성장률입니다. 네. 그리고 회색 음영은 소비 기여도. 그러니까 이 GDP 성장률에서 소비 기여도. 완전 진한 검정은 설비 투자 기여도인데, 공통적인 사항은 설비 투자 기여도보다 소비 기여도가 더 높다인 거고, 소비 기여도가 좀 더 높은 쪽들은, 그러니까 확연히 기여도가 좀 높아지는 쪽들은 좀 최근에 되게 좋았던 일본, 그다음에 중국도 바텀은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여기서부터 걱정거리는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다음에 미국도 점점 그것이 좀 그 GDP 성장률 측면에서 낮아지고 있으니까 네.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좋아지더라도 임팩트가 과연 셀까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나중에 극복되고 가버리면 괜찮은 인플레이션에 괜찮은 고용 상황이 안 좋은 걸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가 이제 요즘 표현에서 좋게 표현하면 이제 골디락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체력 정도에서 지금 환경은 조성돼서 소비도 발생하고 기업 실적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여력이 되니까 성장주 그다음 갈 섹터들을 찾는 시장 환경이 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또 조금씩 안 좋아지면 결국은 소비가 나빠지는구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안 잡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매크로 단의 공격거리는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충돌하면서 하반기는 계속 싸우긴 싸울 텐데,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숫자가 나온 걸 이겨내는 걸 저희가 2분기, 1분기 말, 2분기 초에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걱정거리가 많긴 많지만 이걸 너무 걱정해버리면 오히려 투자할 걸 못 해버린다. 예, 그 상황이 계속 연출될 것 같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하다가 옆에 주식은 날아가 버리는, 그게 지금 계속 좀 하반기 내도록 투자자들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근데 그걸 또 잘 피킹한 쪽은 꽤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예, 그런 게 있고, 저희도 이제 그걸 잘 맞추려고 고민하는 거죠. 물론 힘들긴 하지만. 예. 아까 이제 하반기도 강하게 보는 그 퍼즐 첫 번째를 아까 반도체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반도체는 대부분 다 하반기 턴어라운드로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해결된 퍼즐인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중국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올해 상당히 아직까지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좋아지면 하반기 강세로 보는 거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럼 한국한테 제일 좋죠. 예, 완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저도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좀 헷갈리기도 하는 게, 중국이 올해 그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제 안 좋았던 그런 이유들이 뭐 이른바 이제 뭐 소비가 지연되거나 뭐 이제 이런 단순한 어떤 시클리컬한 그런 요인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요즘에 뭐 리디스킹 맞나요? 리디스킹? 디리스킹. 예. 죄송합니다. 디리스킹.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중국으로부터 탈중국하려는 뭔가, 특히나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어떤 그런 패권 싸움이 더 이제 심해지면서 중국 쪽의 모멘텀이 이제 예전 같지 않은 뭐 이런 것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 뭐 양쪽의 그러니까 어떤 시클리컬적인 부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디리스킹 요 부분하고 혹시 뭐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중국 쪽 모멘텀을 우리가 하반기에는 상반기 못했던 것까지 이연해서 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조업단인 결국은 이제 그 설비 투자율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될 건데, 그거는 특별히 잘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거고요. 그 디리스킹은 결국은 저축률로 표현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표현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직은 안심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좀 돈을 쥐고 있어야겠다. 그다음에 웬만큼 살 건 다 사진 상태에서 그
굳이 무리해서 뭘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정책적인 게 지금 너무 모호하니까, 그러니까 뭐 대만 이슈 계속 건드리고, 그다음에 미국과 뭐 계속 저러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모르면 저희가 정치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고 대응하는 영역이니까 그 대응을 위한 조금 자금의 축적. 그러니까 이제 큰 돈을 써줘야 되는 쪽들은 사업을 하는 쪽이랑 정말 큰 자금을 굴릴 수 있는 그런 부유층들이어야 되는데 그쪽은 오히려 이런 이슈에서는 더 몸살이는 쪽이니까 그게 영향 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질문이 조금 난해했나 보네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중국 쪽 모멘텀이 상반기는 없었는데 네. 하반기에는 네. 있을 수 있을 거냐.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런 부분이었죠. 지금 인민은행이 지난 주말에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대수관만 없다, 즉 돈 푸는 일 없다 했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안 좋은데 이럴 수 있을까 했는데 드디어 인민은행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기간에 MLF 금리라든가 LPR 금리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발동이 안 됐던 중국 모멘텀이 발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9년만 갔지 않다고 합니다. 예, 활동성이 보여지긴 하는데 19년에 비해서 활동성이 확실히 줄어들어 있고 예, 그 외부 쪽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확실히 줄어들어 있고 뭐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전 세계가 아직도 인플레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은 물가 지표만 보면은 디플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플레예요. 아니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작년 말에 올해 세계 경제 전망할 때 중국 성장률 막 5%대 중반 네. 이상 잡고 네. 뭐 미국은 뭐 1%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작년 연말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다 이제 중국 쪽에 배팅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싹 다 네. 들어가 버렸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그러면 이제 상반기 없었던 모멘텀이 하반기에 나타나는 건지 그러면 사실은 엄청나게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인데 그건 또 중국을 좀 더 면밀하게 보시는 분들께 한번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지금 뭐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들은 이제 조금 상반기 말 정도에 그 생각하셨던 퍼즐들이 일단 하나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그래서 하반기에도 조금 더 갈 여지가 좀 더 많아 보이는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일단 조금 강세에 대한 얘기들을 좀 얘기했으니까 혹시 또 약간 그래도 원래 하반기를 조금 이제 걱정하셨던 이유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뭐 약간 리스크 팩터 뭐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조금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될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냥 한국만 놓고 봤을 때는 아까 그 결국은 수출 데이터 예, 이게 결국 회복되지 못하면 뭐 지금 원화가 그래도 조금 최근에 좀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달러의 약세 상황이지 원화의 강세 요인으로 온 거라고는 생각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1,300원 중반대까지 올라갔던 원화의 약세 요인을 좀 제거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체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체력으로 못 올라가면 결국은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릴 수 있는 그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도 약간 좀 균형 맞춰서 올라가줘야 되는 상황인데 다행인 건 그래도 그거는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그게 안 나오는 거는 재고 순환 지표가 섹터별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일부는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머지들은 그냥 여전히 방향성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재고가 다 소진됐고 슬림해진 재고로 수요를 기다린다라는 게 나오면 당연히 이제 하반기가 좋아질 텐데 그게 아니라 또 되는 특정 섹터 몇 개만 이게 좀 나타나고 나머지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반도체가 살아 올라가서 추세를 탔을 때 그 다음 지원군이 딱 등장해줘야 되는데 이게 산업적인 펀더멘탈이 계속 안 나타나주면 가다가 좀 멈출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가 이제 계속 잔존하는 리스크일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사실 제조업 데이터나 아니면 산업 생산이나 환율로 다 표현이 될 거니까 이건 계속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사실 그냥 제일 큰 거는 저는 지지난주에 이제 브릭스 얘기가 오랜만에 나오면서 브릭스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누가 가담하네 마네 이런 완전 소위 말하는 진짜 줄서기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IRA, 그다음에 리쇼어링, 그다음에 이런 것들, 프렌드 쇼어링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진영이 많이 갈리는 과정에서 저희도 어느 정도 포지션이 돼 있긴 하지만 계속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미중 사이에서 잘못 껴서 어떻게 될 거냐인 거고 최근에는
이제 브릭스까지 이런 것들이 다 글로벌하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게 진짜 큰 대립, 그다음에 그 새로운 그 냉전 네.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현실감 있게 좀 드는 과정들. 그래서 하반기는 사실 저는 매크로보다는 그냥 정치일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제 패권의 전쟁이 네. 생각보다 빠르게 다양하게 저희가 전쟁 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것처럼 여기가 실전에서 진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뭐 정치적인 영역이라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근데 그건 대응의 영역이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뭐 저희가 찾을 건 찾아야 되지만 결국은 이게 한 번은 계속 영향 주겠다. 그게 제일 걱정거리죠. 그럼 실전 그 투자에 있어서 사실 그런 거 다 고려하십니까? 정치적인 이슈 뭐 사실 하기 힘들죠. 뭐 이런 거 사실은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이제 감은 잡지만 네. 실전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이번 상반기에 거시 보신 분들이 제일 힘들었을 주식 결론이 안 좋거든요. 네, 네, 네. 분명히 뭐 네. 거시가 안 좋았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 너무 많이 매크로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으신 섹터를 좀 집중해서 보시고 거기에서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질문 주신 대로 올해는 사실 이거를 굳이 열심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2년 동안은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천천히 나타났으면 별 이슈가 아닌데 급등락이 발생했던 요 이슈가 저희한테 부각시켜야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급등락이 발생하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온갖 해석이 계속 나타나니까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다들 현상을 해석해서 투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이 급등을 했는데 급등하기 전에 펀더멘털이 뭐가 바뀌는지를 미리 찾아서 길목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시세가 급등하고 나면 왜 오르지를 해석하고 이 해석하는 게 판단의 근거가 돼서 오른 주식을 더 사게 되고 빠진 주식을 더 팔게 되는 과정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근데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털 되는 애들은 결국 다시 52주 신고가를 간 상황이 이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매크로가 어지러우니까 해석에 더 치중했던 거지 않았나. 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다 볼 필요는 사실 없고 저희도 기간 자금하고 이럴 때는 뭐 전략을 짜야 되니까 그런 거지만 그냥 뭐 저희 개인 투자가분들이 뭐 몇 개 안 되는 종목을 좀 의미 있게 담으셔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과정이면 섹터랑 종목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바텀업 접근이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약간 리스크 요인을 여쭤보긴 했는데 그럼 혹시나 이제 조금 의외로 우리에게 좀 플러스 되는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일본 시장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뭐 우리에 대한 워낙 우리가 중국에 대한 교육이 많으니까 이제 중국 잘 되면 우리 잘 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식 같은 건데 일본이 요즘 잘 나가니까 약간 조금 배 아프기도 하는데 최근에 일본을 보게 되면 약간 반도체 생태계가 이제 그쪽으로 조금 옮겨가면서 개선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일본 시장이 나아짐으로써 우리한테 조금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이제 쟤네가 잘 나가면 좀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 게 있을 건지 혹시 일본 시장과 한국 시장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그냥 항상 경합했던 섹터에서 다시 걱정하는 게 리바이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대표적인 건 그러니까 반도체보다는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의 고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 전기차로 좀 바뀌는 과정에서 일본 메이커들이 이제 신차 사이클이 조금씩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없었던 신차 사이클들이 그런 게 또 만약에 또 잘 팔린다더라, 그다음에 확실히 숫자가 많이 올라간다더라라고 하면 또 엔화가 약세인 상황이니까 또 뭐 그런 예전에 저희가 한창 자동차 사이클 때 그게 투자의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꺼집어내서 다시 재현하면 오히려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약간 조금 경합하는 쪽으로? 경합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시장은 오히려 좋은 걸 찾는 것보다는 경합하는 쪽을 찾아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많이 바뀌었죠. 그전에 반도체 같으면 글로벌리 뭐 10대 개가 이제 경합하는 시장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폐업 아니면 더 이상 없앨 수 없는 수준까지 줄여놓은 남은 정말 적자 생존된 기업들끼리 이제 경합하는 거라 그게 그렇게 뭐 지금 저희가 바텀아웃하는 이런 재고 상황에서는 경합해서 안 좋다기보다는 새롭게 열리는 쪽에서의 저희가 대응하는 밸류 체인 상으로 뭐 좋아지는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구분이 없는 쪽들
그냥 단순히 제품으로 경합해야 되는 쪽들은 오히려 리스크 요인으로 좀 더 부각시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긴 네, 한데 네. 지금 어쨌든 하반기 뷰는 상반기도 좋았지만 하반기도 계속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는 쪽으로 네.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반기 보게 되면 최근에 보면 2차 전지가 한 4월까지 막 뿜다가 네. 5월 동안 좀 조정받는 듯 하다가 최근 다시 2차 전지 네, 또 치고 네,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좋게 보면 2차 전지 갔다가 쉬면 반도체 갔다가 네, 뭐 네. 이런 모습이긴 한데 네, 결국은 하반기에 이 주도주가 어떤 게 될지 지금처럼 이제 돌아가면서 네. 얘가 했다가 다시 얘가 좀 쉬면 올라왔다가 뭐 이렇게 되면 제일 베스트이긴 하겠는데 그래도 좀 좋게 보는 섹터랑 주도주 쪽을 보신다면 어떤 쪽을 더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약간 좀 투자 성향일 수도 있는데 네. 예, 저는 좀 편안한 쪽을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쪽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질문 주신 대로 똑같은 그 구도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도주는 2차 전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봐도 워낙 센 지금 성장 산업인 거고 실체가 다 보여지고 있고 여기는 더 좋은 건 미래의 캐파까지 다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캐파가 다시 더 붙어주니까 모멘텀 계속 제공해 주는데 그 과정에서 숫자도 확인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라주니까 조정 받으려면 하면 실적으로 이제 커버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 소진됐다 생각하면 모멘텀이 또 붙어주니까 계속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주도력을 그렇게 잃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이제 6월 언저리부터 퍼즐이 맞아지면 그러니까 없던 게 맞아지면 모멘텀은 새롭게 될 거고 이 과정이 지금은 긴가민가인데 맞다라고 하면 한 번에 모멘텀이 더 세 쪽을 찾는다 하면 저는 반도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주도적이 있고 반도체 지금 지그재그 하지만 나머지 섹터들도 곡간 채워가는 과정에서 뭐 위성들이 여러 개 있는 데서 이제 핵심은 이 두 군데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네. 개인적인 선택은 약간 좀 반도체 쪽이 좀 더지 않을까. 예. 그게 오히려 초대형주들이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선택일 네.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상반기 돌아놓고 보면은 코스닥이 30% 올랐고 코스피도 한 18% 정도? 네. 그러니까 보면은 상반기 놓고 보면 정말 이렇게 좋았던 장세인데 네. 이 와중에 또 부진했던 섹터들이 좀 있잖아요. 네. 과거에 좀 네. 괜찮았던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네카오 그리고 또 뭐 그 제약바이오 약간 이제 두 섹터는 네. 상반기에 이 어떤 이 랠리에서 좀 소외된 듯한 모습인데 네. 네. 혹시 하반기에는 조금 부활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버려지는 섹터가 될지 혹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플랫폼 쪽은 지금은 결국은 실적을 일단 먼저 올려놓고 그다음 모멘텀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실적이라고 하면 광고 경기일 거고 모멘텀이라고 하면 AI나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여야 될 텐데 사실 실적은 느릴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광고 경기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뭐 이런 데서 인공지능 아니면 이런 걸 합니다라고 한 거랑 네이버에서 저희 이거 준비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파급력 어디가 셀 거냐고 생각해 보면 사실 조금 처지는 건 이쪽이죠. 그래서 조금 열이일 것 같고요. 바이오는 일단은 여기도 반도체랑 마찬가지로 되게 많이 쩔어 있었던 소위 말해서 그냥 못 올랐던 쪽인데 소외 받았죠. 받았던 이유는 저도 애널리스트들한테 많이 물어본 게 왜 이렇게 바이오가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첫 마디가 뭐였냐면 고금리여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뭐 이런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그거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인데 무슨 밸류에이션이 그렇지. 이게 맞아요. 아닙니다. 차라리 고금리여서 자금 조달 리스크가 걱정된다라고 하면 맞는 답이었죠. 왜냐하면 임상도 계속 투자해야 되고 부도 리스크까지 직결되니까 되게 큰 리스크인 거죠. 근데 지금 지나고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자기가 번 돈으로 임상을 하기 시작한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체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시간은 지났고 시간 지났다는 거 뭐냐면 임상은 단계가 이미 다 진행됐다는 거고 최근에 뭐 아스코나 이런 데 다 보시면 괜찮은 결과물을 내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단에서의 준비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왔다. 그러니까 본업을 잘 해왔다는 거죠. 탑다운에서 보면 그 섹터에 결국은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듯이 대장주가 돼야 밑에 애들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대장주가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냥 계속 견고한 실적으로 잘 유지돼 왔던 거였고요. 한동안 힘 못 발휘했던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쪽은 그래도 단순하게 놓고 보면 제가 이게 오른다 안 오른다 이런 게임이 아니라 작년에 팔았던 제품 수
그다음에 올해 말 내년에 갔을 때 셀트리온 그룹주가 팔게 될 제품 수를 보면 오랜만에 신약 사이클을 셀트리온이 수년 만에 이렇게 도래가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제품 수가 늘면 매출은 늘 거고 그 사이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SC 제형 이런 거에 제일 임팩트를 많이 주긴 하겠지만 그 과정이 대장주 역할을 해준다면 바이오들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 이렇게 보면 저는 두 개 섹터 뭐가 낫냐, 플랫폼이냐 바이오냐라고 하면 오히려 이쪽에 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이오가 좀 더 낫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상반기에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던 게 자동차였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피크아웃 분명히 할 네, 거다. 네, 네. 주문 저 잔고 네. 이제 곧 준다. 네. 이렇게 했었는데 네. 현대기아차는 특별히 너무 잘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회사가 너무 대응을 잘해서 정말 그 실력이 레벨업돼서 좋아진 건지 네. 아니면 우리가 너무 일찍 피크아웃이 올 거라고 예상한 건지 좀 궁금한데 자동차 어떻게 보십니까? 자동차는 의외의 시장에서 수요 견인이 나왔다. 이게 뭐였냐면 플릿, 저희가 말하는 그 리스나 렌터카 쪽인데 그쪽이 2차 전지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물량을 되게 잘 대응해 줄 수 있는 쪽. 그러니까 렌터카나 리스 업체들은 결국은 5년 정도 사용하고 나서 그 차를 중고로 팔아야 되는데 그럼 잔존 가치가 되게 높은 쪽을 선언할 거고 그러면 기존의 범용 내연기관 차보다는 전기차로 바뀌어진 상태에서 잔존 그 연소가 좀 높아진 네. 잔존 가치가 높아진 차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이제 선호의 대상이 될 텐데 그게 저희가 뭐 기아나 현대의 전기차들 팔리는 데이터를 보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줬다였었고요. 근데 이쪽에서 소위 말하는 저희가 플리시라고 하는 이쪽은 코로나 락다운 기간 동안에 당연히 수요가 죽어버렸습니다. 여행을 안 가고 저희가 활동을 안 하니까 네. 죽었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산법이 5년만큼 쓸 만큼 계속 디자인되어 와 있던 캐파 사이즈들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반토막 났던 거죠. 반토막 났는데 지나고 나서 수요는 회복되고 그러면 기존에 이만큼씩 채워야 되는 플릿을 한 번에 채워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요거 우리가 놓쳤던 시장의 그거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었던 요인 이 환경 요인이 요거였다. 근데 현대차 기아차가 잘한 건 빨리 현대차의 그 전기차로 좀 범용으로 빨리 바꿔주면서 모델을 빨리 제공해줬다. 그러니까 수요에서 저희가 대응이 됐다. 그래서 뭐 믹스가 좋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판매량이 확실히 잘 나왔던 이유는 여기에서 발생했던 끌어당기는 이 수요들 이게 자동차를 이끌었다. 그래서 계속 실적 서프라이즈가 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준비도 잘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락다운 풀리고 나서의 수요도 한 번에 예상보다 더 길게 강하게 기업 수요까지 붙었다. 예, 그거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